안녕하십니까, 변환봉입니다. 지난 한 주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의 소통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고, 또한 경축일 기념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들,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 아주 좋은 말들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내버스에 타서 시내버스에 설치된 소녀상의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나라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중한 안보 정국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한 민생 안전 시급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라는 지난해 영화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중요한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에 더 방점을 찍고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슈5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이경환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밝은 얼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앵커도 오늘 밝으시군요. 예. 예.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공짜 저녁은 없습니다. 예. 반드시 계산서가 따라오게 됩니다. 예.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만간 계산서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나온 정책에 대한 계산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 계산서입니다. 예, 뭐 많은 장비비 공약을 실천하려고 네. 돈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23.1조, 아동수당 10.3조, 누리과정 5.5조, 주거급여 5.4조 등 복지 예산만 해도 77.4조고, 게다가 이번에 건강보험 네. 문재인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바꾼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재인 케어라고 하죠. 예, 문재인 네. 케어의 3.6조. 이런 내용들은 일부는 뭐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추가 재원이 178조 정도 필요하다. 네. 이런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는 또 그게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178조 원래 본인이 대선 기간 동안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178조에다가 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러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장밋빛 공약을 실천한 말만 있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재원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재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정세는 없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돈은 필요한데 돈은 걷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뭐로 가겠습니까? 결국 빚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것을 메꾸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정세가 없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빚을 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채를 발행하는 건데 나라 빚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과연 이 미래 세대가 버틸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보면 5년 동안 178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추계가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 예산에만 77.4조, 77.4천억입니다. 예,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발생을 했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누리과정, 주거급여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77조라. 그리고 문재인 케어 30조.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원 소요는 이미 다 현재 예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세는 없다. 현재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럼 그동안 정부는 왜 안 한 거죠?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그 정부의 그 기본적인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요. 네. 이 진보 정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시각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돈은 있는 대로 쓰고 보자. 네. 그건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메꿀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네. 필요하면 쓰자. 나중에 어떻게 메꿔질 거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진보적인 시각인데요. 예. 그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지금 재정을 쓰겠다는 부분이 특히 뭐 혹시 그런 용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방 경직성이 있는 곳이에요. 하방 경직성 아시잖아요. 한 번 올리고 나면 내리기 어렵다는 그렇죠. 거. 특히 대표적인 복지는 것이 그래요. 예. 대표적인 것이 임금. 그렇죠. 이번에 최저임금제 팍 올렸잖아요. 네. 절대 내려갈 수가 없는 게 가장 강한 그렇죠. 비탄력적인 곳이 임금이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것은 복지 분야입니다. 그렇죠. 복지 분야를 복지를 실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줄여주려고 들면 국민의 그렇죠. 저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절대 줄여질 네.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과거에 뭐 그리스나 그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도 일단 복지 분야를 확대시키고 나서 다시 줄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나중에 그 국가 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떤 국가 부도까지 이야기되어졌는데,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본인 어제 뭐 100일 취임 100일째 이야기하면서 그 산타클로스 정책 본인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예. 이런 산타클로스 정책을 계속 하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봐서 혹시 이것이 제대로
재원이 밑받침되지 않으면은 네. 미래 세대가 이 전체를 떠안아야 될 위험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살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예산이 1년에 300억가량 됩니다. 근데 사실 경상비라 그래가지고 항상 나가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가가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기본적인 비용은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이 300조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모아서 쓰이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죠. 잘해야 10%, 15%, 2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국가 재정을 해서 4대강 사업을 시작했는데 22조가 들었었죠. 예. 그 당시에도 각 부처에서는 예산을 줄여서 4대강 사업에 보내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복지 사업에 77조, 문재인 케어 30조, 100여 조라는 복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와 같이 국가가 계속 개입하는 것을 국가 만능주의라고 하는데 국가가 계속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을 그렇죠. 억지로 만들어 시작하면 네.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 시장의 자율성을 그렇죠. 해치게 됨으로써 민간 네.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시키고 가능한 그렇죠. 민간의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의 어떤 자생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책은 너무 과도한 시장의 개입 아니냐. 따라서 그렇죠. 민간의 결과적으로 보면 예. 가장 중요한 민간의 자생성,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상당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한 가지 작은 아이디어로도 사회를 급속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 국가 만능주의적인 이러한 사고방식,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당장 듣기는 좋겠죠.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막대한 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절대평가. 우리 이경환 부대변인께서는 수능 세대이신가요? 아니면 학력고사 세대이신가요? 제가 뭐 조금 젊었으면 수능을 했을 텐데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예, 바람에 이렇게 나이가 공개가 됐습니다. 고사를 봤습니다. 예. 저희 때는 이제 제가 수능 3세대였죠. 수능 이제 3년 차 했던 세대였었는데 정부에서 2021년 대학 입학 대학 입학 준비에 대해서 이제 수능 절대 평가를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수능 절대 평가 그 전에 확대. 우리 그 앵커께서도 그 당시 이해찬 퀴즈 그 세대이신가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죠. 그렇게 그 세대- 젊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듬지랑 그러시군요. 예, 예. 왜 뭐 과거에 이해찬 퀴즈 시절에 네, 뭐 이해찬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나요? 네, 그분께서 그 아주 획기적인 뭐 교육 정책을 발표해 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이해찬 퀴즈 세대가 자기들은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내지는 그렇죠. 그 당시에 너무 어떻게 교육 정책이 바뀌는지 혼란스러워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한마디 있죠. 단군 일의 최저 학력이었다. 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에서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교육 제도가 지금 현재 중3을 상대로 어떤 수능은 이때까지 절대평가인데 이걸 상대평가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지금 중3 세대 부모들은 지금 이때까지는 특목고를 준비해 왔는데 일반고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수능을 절대화 시켜버리면 내신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예. 내신이 유리한 데 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경우수가 달라진 거죠.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수능이 절대평가제로 되면 교육의 다양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다양한 교육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고 혹시나 수능이 아닌 다른 전형의 요소들, 예를 들어 수능 외 전형 이런 학생부.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서 학습부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일반 학생들을 둔 부모들이 수능보다는 다른 교육 외적 요소에 신경을 더 쓰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폐단이 발생되게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좀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수능은 절대평가제로 어느 정도 이제 성적 받고 나면 똑같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변별하기 위해서는 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수능의 다른 어떤 요소들. 예, 근데 뭐 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뭐 어떤 다른 데 위탁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뭐 네. 다른 이력서, 예를 들어서 요즘 스펙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스펙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학생 계층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뭐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변호사기, 우리도 땡크에서 네. 변호사기 잘하시지만 우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법시험을 제대로 없애면서
로스쿨 제도 생기면서 부자들에게만 부가 대물림된다. 왜? 로스쿨은 학생들이 대부분 부자이들이 많고 그 부자의 학생들이 좋은 로스쿨에 갈 뿐만 아니라 가서 좋은 교육 성적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 나오고 나서도 좋은 로펌에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일선 교육 현장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건 지금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나중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충분하다고 보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일렬로 줄을 세운 경우에 바람직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어느 성취를 얻을 수 있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장이 돼야 됩니다. 학력고사든 기존의 수능이든 어쨌든 점수가 부여가 되고 자신이 어느 위치,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는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게 되면 수능에서 일단 몇 점 이상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1등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사실 1등급 내에서는 변별력이 없게 되거든요. 더구나 수능이 쉽게 출제를 해서 모든 사람이 만점을 받게 될 경우 변별력의 기준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생부라든가 외적인 조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학에서는 좋은 학생을 유치하고 싶긴 하겠지만 중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입학 사정관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정착돼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신분이 세습되는가라는 책에서 한번 신랄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교에 기붕을 많이 내거나 부모가 힘 있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바로 그 점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사실 또 특목고나 자사고도 지금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유시민 전 장관이나 김상곤 교육부 총리나 다들 자식 또 그쪽에 보냈어요. 듣는 말이 애를 그렇죠. 보내고 보니까 애들이 예. 별로 안 좋다고 한다더라. 예. 내 자식은 시켜봤는데 안 좋으니까 예. 없애겠다. 예. 참 어떻게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패자가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돼야지만 그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100. 숫자 100.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이번 주에. 지난주부터 사이에 100이라는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건국 100주년 이야기가 있고 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라고 네. 하면서 이제 어제 그 기자회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건국 100년이라 1919년 임시정부가 설립된 해가 이제 그때 기준에서 100년이다. 쐐기를 받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학계 문제까지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1919년을 우리 건국으로 볼 수 있을지 좀 약간 새로운 논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여 그전에 그렇죠. 3.1운동과 네. 당연히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는 거죠. 근데 네. 법통을 개성하는 문제하고 건국이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법통은 그때부터 있어 왔지만 실제로는 나라가 건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교육 가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영토, 주권, 국민.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영토가 없었고 그렇죠.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말 그대로 임시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보면 임시정부를 설립했다는 것이고 그 임시정부가 설립된 상태에서 1948년 새로운 정부가 성립되고 당연히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해서 새로운 정부가 성립됐기 때문에 그때 건국했다고 보는 게 맞고 그 건국했다고 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걸 갖다가 임시정부 시절에 건국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 당시 또 사례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김구 이제 그 당시 이제 임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셨었는데 예. 그분이 이제 국내 동포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 우리 상해 임시 정부는 건국으로 나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달라. 예. 임시 정부가 이 과도기적인 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료를 딱 뒤집어 엎고 임시 정부를 통해서 건국이 됐다. 예, 독특한 해석입니다. 그렇다니까 우리 이님께서 그러시겠다고 하니까 예. 경축사에서는 또 좀 레드라인 두고 좀 말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많은 말의 성찬이 있었지만 네. 그중에 특히 좀 많은 이 전문가들이 그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은 레드라인을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전략적인 핵심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미리 이렇게 밝히는 게 문제가 그렇죠.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레드라인 내용을 읽어보면 ICBM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핵탄두가 장착이 되면 네. 레드라인이다.
네. 지금 이미 임계점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거는 마치 스스로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무슨 위협이 됐을 때 레드라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ICBM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을 겨냥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미국을 겨냥한 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핵탄두가 미사일에 설치가 되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없고 미국 ICBM에 핵탄두가 설치가 되면 그때서야 레드라인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북한에 이런 잘못된 시주를 주는 거죠. 미사일은 얘네들은 레드라인이 ICBM에다가 얹혀야 핵탄두를. 그러면 서울이나 부산 때리는 미사일에다가는 핵탄두를 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구나. 쉽게 얘기하면 이런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반대로 또 스스로 이때까지 이 남북관계 운전석에 앉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기준을 북미 관계를 기준으로 삼는 자체가 본인은 이때까지 이야기해왔던 것과 모순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드라인 관해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레드라인은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개념인데 그것을 명시로 밝히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러니까 사드를 두고서는 대통령 후보 때도 전략적 모호성을 강조했었는데 레드라인도 사실 그에 못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북한한테 레드라인을 딱 정해줬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그럼 그 전까지는 우리는 핵실험 맘대로 되겠다는 거지 라는 얘기죠. 예. 사실 이전에 정부를 보면은 핵실험 자체가 레드라인으로 언급한 적도 있었고 두 번째는 핵 확산을 레드라인으로 선제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훨씬 뒤로 물러나서 ICBM의 핵탄두가 탑재되는 순간이 레드라인이다.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지적은 뭐냐면은 자, 그 레드라인은 미국에 대한 레드라인이지 한국에 대한 레드라인은 아니다. 그렇죠. 핵탄두가 ICBM에 탑재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위협이지. 한국 같은 경우는 북한의 미사일로 충분히 다 타격이 가능하거든요. 고각 발사를 하게 될 경우에. 그러면 미국에 대한 레드라인을 설정을 해놓고 우리가 참을 수 없다. 우리 안보는 이미 적에게 넘어갔는데 미국에 대해서는 레드라인만 넣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미국 대통령이네요. 미국 대통령을 꿈꾸시는 게 아닌가. 어쨌든 좀 레드라인에 대한 언급은 좀 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 블랙아웃입니다. 예. 대만에서 블랙아웃이 있었죠. 예. 요즘 어제 기자회견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이 묻혔는데 탈원전 역시 많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탈원전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이 발생했습니다. 며칠 전에 8월 15일이거든요. 8월 15일 날 대만이 지금 탈원전을 추구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그렇죠. 그 나라 이제 국토가 작기 때문에 탈원전 가능해도 전력이 공급 가능하다 이런 시점에서 출발했는데 그런 나라에서도 탈원전 해가지고 핵 발전소를 정지시키고 나니까 일부 어떤 위기 시기에 쉽게 얘기하면 자기 대체 에너지를 그렇죠. 공급하고자 하는 그 LNG 발전소에서 잠시 직원의 잘못으로 LNG 공급이 잘못되자마자 바로 3시간 반 동안 블랙아웃, 우리 대정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대정전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대정전이 발생되고 나면 우리도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지만 그 엘리베이터에 서가지고 그 위에 그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이 위험해진 것은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그 많은 국민들이 에어컨을 틀지 못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그렇죠. 불편함에서부터 근본적으로는 그 신호등이 끊기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 기능이 마비되는 것 여기까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과연 이 탈원전을 정책이 정당한지 실제로 탈원전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쟁력 1위다 이런 경제적인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이 전력 예비율을 인적으로 낮췄을 때 진짜 블랙아웃이 안 올 수 있겠는가? 현 문재인 대통령은 블랙아웃 걱정은 하지 마라. 충분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계속 말로만 그치고 어느 순간 오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만 전체 가구 중 64%가 어둠 속에서 떨어야 했습니다. 가스 공급이 잘못되는 실수가 발생을 해버리면서 전력 예비율이 충분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블랙아웃이 발생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대만 총리는 일단 탈원전은 계속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둠에 떨고 있던 시민들은 촛불을 켜면서 일단은 버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촛불로 인해서 화재가 난 집도 있다고 합니다. 촛불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화재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다섯 번째 이슈, 예. 계란입니다. 예. 계란 좋아하세요? 저 정말 계란 좋아합니다. 과거에
미국 무대 카투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가지고 오. 그 당시에는 아침에 미국식 네. 아침 브렉퍼스트가 왜 이 계란 에그를 2개 이렇게 해서 딱 주잖아요. 네. 그 버릇이 있어서 계란 참 좋아합니다. 저는. 블랙퍼스트 발음은 미군 부대가 아니신 것 같은데. 제가 좀 사투리가 좀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적하실 줄 몰랐네. 경상도 사투리가 함유된 미국 발음 블랙퍼스트를 들으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최근에 식약처하고 농림부에서 좀 문제가 많았었죠. 그렇습니다. 예. 가장 지금 뜨거운 이슈인데요. 네. 뭐 어제는 바로 이제 그 식약처 장관이 사과도 하고 했지만 문제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게 되면 네. 외양간을 제대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근데 외양간을 너무 급하게 고치다 보니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살충제가 있는 계란을 이렇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네. 전수조사라는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네. W자나 Z다 그래가지고 20을 뭐 한 개 포인트에서 한 6개를 뽑아내가지고 임의로 추출해야 거기서 정상적으로 살충제가 있는지 이미 그렇죠, 추출이 되는 그렇죠. 건데 네. 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사전에 농장에 전화해서 우리 가서 그 계란을 전수조사하러 가니 심지어는 계란을 이미 제출받아서 검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농장에서 뭐 다른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또 이렇게 진짜 배신감이나 신뢰감을 정부에 대한 신뢰감을 잃었던 부분들은 친환경 농장에서 살충제가 나왔다는 겁니다. 네. 기본적으로 친환경 농장은 친환경이라는 말 자체에서는 살충제가 전혀 검출되어서는 안 되고 만약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계란보다 2배 이상 가격이 비싸게 파는 그런 구조를 갖추게 되죠. 그래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비싼 가격을 주고서라도 이 친환경이 표시가 돼 있는 이런 계란을 이때까지 사서 먹어왔는데 오히려 친환경 농장에서 더 많은 살충제가 있는 계란이 살충제가 검출되었다.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그 관할 부처가 이게 일원 안 돼 있고 계속적으로 지금 서로 불협화음이 나는 겁니다. 좀 안 맞아떨어지는 거죠. 즉 식약청과 그 농림수산부 네. 에서 나누어져 가지고 계란은 식약처, 닭은 농림수산부 뭐 이렇게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 뭐 이게 아우가 잘 안 맞아떨어지면서 계속 이게 네. 조사는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지금 현재로 발생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약처장이 국회에서 보고를 하면서 국내산 달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잘못된 보고를 했다가 국회의원들로부터 무지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제대로 업무 파악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농림부에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데 랜덤으로 무작위로 계란을 딱 해서 과연 적합한 계란이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3일 동안 전국의 양계 농가를 전수조사한다고 했습니다. 불과 3일 동안.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그랬는지 마을회관에서 전화 걸어서 계란 한 판 들고 오세요. 계란 몇 개 들고 오세요. 내일 나갈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조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계란이라는 게 또 사실상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고 닭이 되고 예, 다시 알을 낳아야지만 제대로 된 수요 공급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그렇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죠. 그렇습니다. 이 계란값이 폭등하게 되면 상당히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지난 AI 때문에 기본적으로 산란계, 그러니까 예. 알을 낳을 수 낳는다. 있는 닭들이 어우, 거의 한 80% 이상 죽어가지고 뭐 이제 산란계까지 수입한다. 가격이 워낙 계란값이 올라서 네. 이런 이야기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그렇죠. 또 이런 살충제 계란이 발견이 되면서 계란값이 언제 다시 원래 가격을 회복할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때 항상 나오는 말이 서민의 주된 단백질 공급원이었던 계란값에 대해서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언론 기사가 이제 아마 조만간 등장할 겁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좀 더 냉정하게 민생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념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당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민생고 문제,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냐고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서울관악갑의 원영석 위원장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예. 뵙습니다. 예, 잘 지냈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원영석 위원장과 함께 이제 복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정부의 가장 큰 화두가 복지가 되면서 일단은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일단 국민들은 나에게 얼마, 담은 10만 원, 20만 원에도 들어오니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정말 복지가 우리에게 어느 정도 비중을 둬야 되는 것이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복지는 미래를 위한 공동구매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북유럽 보편적 복지 국가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면서 미국이라든가 스웨덴, 핀란드, 복지가 잘 되는 국가들은 오히려 경쟁 성장률도 높다. 그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복지가 미래 사회를 위한 공동구매가 되면서 경제 성장의 성장 동력이 되느냐?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북유럽 국가들이 네. 세금을 많이 물리고 복지를 네. 많이 하고 그럼에도 성장을 많이 한다. 네. 이것이 복지를 주장하는 모든 분들의 전형적인 도구마가처럼 그렇죠. 이용되고 맞아요. 있어요. 예. 그래서 과연 그러면 정말 성장률이 높은지 제가 통계 수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북유럽 국가들을 보면 네. 노르웨이가 평균 성장률이 0.8% 정도 됩니다. 그리고 0. 스웨인이 1.2% 정도 되고, 네. 그리고 핀란드는 마이너스 0.67%, 그리고 덴마크는 마이너스 0.34%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평균 성장률이 1.1%고 영국이 플러스 0.3% 정도 됩니다. 그럼 아하. 이렇게 보면 네. 사실은 북유럽 국가들이 미영 국가보다 더 성장률이 월등히 높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볼 만한 증거나 이런 것들, 객관적인 증거들은 지금 적어도 2008년, 2014년의 경제 성장률 평균 추이를 보면 나타나지 않는다. 그때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어떻냐면 평균 3.24%입니다. 그렇죠. 고성장. 예, 굉장히 그 당시에도 우리 대한민국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 산업 발전 수준에서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더 크면서 성장률을 더 높이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북유럽의 고세율 고복지가 성장률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은 적어도 최근 2008년 이후의 통계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고 여기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스웨덴이란 나라는 네. 수출의 20%가 임업이 차지해요. 심지어 광업비 우리나라보다 총 GDP는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인데도 광업은 네. 우리나라의 10배입니다. 네. 그리고 노르웨이하고 덴마크, 북유럽 국가는 대표적인 산유국이고 노르웨이는 실제로는 세계 5대 산유국에 아하.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거를 북유럽의 국가들이 높은 세율을 부담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달리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나라는 석유의 생산 시설을 모두 왕족들이 보유하고 있고 그렇죠. 그 수익을 왕족들이 가져가요. 근데 이 노르웨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자원이 굉장히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와 산업화가 적절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부가가치들이 국민 전반으로 고르게 나눠져서 흩어져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내가 100원에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100원에 수익을 올렸다. 한국에서는 우리는 천연자원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뭐 땅 파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으니 그거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의 능력과 노력으로 100원을 수익을 얻는 거지만 이 북유럽 국가는 한 20% 이상은 안에서 땅을 파서 나오는 석유를 파서 나오고 광물을 파서 나오고 나무를 베서 나오는 그런 자원이 만들어낸 20%의 부가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에도 최고 세율이 57%인데 우리나라도 한 40%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그냥 공짜로 불로소득이나 다름없는 수익이 개인한테 분배돼 있고 그거를 다시 그거 포함한 세금이 다시 국가로 징수되는 거죠. 이런 구조에서 순수하게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우리가 수익을 만들어내야 되는 대한민국하고 네네. 북유럽의 사정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우리 변한국 위원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개천에서 용난 계룡남이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이 이 계룡남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대한민국을 파서 뭐 나올 수 있는 자원은 하나도 없고 그렇죠. 주위에는 그 뭐 강대국들만 있어가지고 경쟁하려고 하면 뭐 가랭이가 찢어지고 그리고 또 형제라고 하지만 그 북한은 우리 골탕이나 먹이고 애나 먹이고 그 뭐지 그 예. 바지가랭이나 잡고 있는 나라가 있고 이런 상태에서 그 우리는 그 수익을 우리의 그 힘으로 올리고 있는 건데 그런 뭐 천연 자원이 많아서 복지 잘 되고 세금 높은 이런 나라들은 아예 우리하고 케이스가 다른 겁니다. 다른 예로 이제 캐나다하고 호주도 비슷해요. 그렇겠네요. 이 나라들도 천연 자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복지 제도가 불로소득으로 그 국가에서 국토에서 나오는 부가가치 때문에 아하. 그게 일부 유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마치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진행할 수 그렇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는 않습니다. 복지가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특유의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지 그 나라가 복지가 잘해서 복지가 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근데 이런 의문이 드네요.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시장은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를 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을 얘기를 했었죠. 일단 산업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일단 복지를 통해서 뭔가 돈을 주면 그 돈이 시장에 돌면서 이것이 산업을 성장시킨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과연 이게 소득주도 성장, 기본소득을 통한 성장 이 가능할까요? 이게? 저는 그 한국당에 있는 보수주의자니까 이거를 좀 그 자유주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100원이 있어요. 네. 이 100원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정부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저는 어떤 분은 이 100원을 가지고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겠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책을 사가지고 공부를 하시겠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개인들은 자유로운 판단의 주머니 속에 있는 100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제일 잘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선택은 식당이 좋은 음식을 만들도록 경쟁시킬 거고 작가들한테 좋은 책을 쓰도록 경쟁시킬 겁니다. 그런데 이 100원이 정부의 세금으로 걷어진다면 그 일부는 그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공무원이 필요합니다. 그 공무원 인건비로 지출이 될 거고 또 일부는 전혀 부가가치를 만들지 못하지만 적절히 허울 좋은 명분이 있는 그런 전시행정의 소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시위 단체들 사탕 하나씩 물려줘야 돼요. 시위하니까. 그럼 그분들한테 또 일부가 소비가 되고 나머지 일부는 또 정말 글자 그대로 비리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 그냥 그 누군가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사태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100원이 들어와서 여러분한테 돌아갈 때는 이 100원이 아니라 70원이 될 수도 있고 5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복지로 굴러가는 성장이나 복지로 돌아가는 이 경제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사실은 경마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100원을 걸죠? 그러면 이 경마를 했을 때 우리한테 돌아오는 돈은 70원이라고 치면 이 경마에 돈을 거는 사람들은 걸다 보면 망하게 돼 있어요. 자, 복지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수준이면 그나마 괜찮아요. 내가 100원을 냈으니 100원을 받겠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복지를 통해서. 그런데 1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이게 70원이나 50원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그 제대로 그 경제가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그 사이에 눈먼 돈을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명분으로든지 비효율적인 곳에 투자하는 전행하는 그런 정부의 그런 역할이 있는데 그렇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소득이 없어서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자기는 세금을 안 내니까 그거와 관련이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사실 모두 간접세를 내고 있어요. 이 볼펜 한 자루에도 볼펜 한 자루 여러분 사시면 간접세 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담배값이나 유류값에도 전부 세금이 있고 그 대표적인 경우죠. 근데 여러분 옷 한 벌, 신발 한 벌 모두 간접세가 있어서 여러분은 사실은 모두 세금을 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고세율 형식으로 고복지 형식으로 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경마 경제
되고 결국 그 활력을 잃고 그 경제는 망하게 된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그러니까 거죠. 기본소득이나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그 시장이 한번 재밌는 그림을 낸 게 한번 있었어요. 자, 자신의 기본소득을 한번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호텔에 10만 원 주고 1박 하기 예약을 했다. 그 호텔에서는 그 10만 원으로 예약된 수입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를 더 하기 위해서 침대를 하나 샀다. 가구업자는 자기한테 10만 원이 들어왔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다. 식당 주인은 10만 원을 벌었으니까 이제 풍족한 여유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호텔에 가서 1박 하겠다고 예약을 했다. 처음 호텔을 계약한 사람은 호텔 예약을 취소했다. 그래도 결국 돈이 돌지 않느냐. 이게 기본소득의 좋은 점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그림을 내서 한번 경제학자들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았었는데. 제가 그 부분도 조금 설명드리면 예. 이 기본소득을 실제로 하는 나라가 네. 그 중동의 카타르예요. 월 500만 원, 600만 원씩 기본소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부담이 우리나라가 그 넘치니까. 카타르가 굉장히 발전된 나라고 성장하는 나라라고 말을 하진 않죠. 성교가 그렇죠. 있으니까 그러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불로소득적인 그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네. 있는 여건이 있는 나라는 할 수 있는데 뭐 기업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융통업, 실물은 없이 어업만 해가지고 돌리는데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융통업을 돌리는 회사는 망하게 되죠. 그렇죠. 예. 예. 다시 이제 복지 이슈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 우리 자유한국당은 선별적 복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민주당은 보편적 복지를 얘기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당시에 이제 무상급식을 두고 좀 말이 많았었죠. 그때 오세훈 시장은 왜 이건희 손자한테 무상급식을 해줘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자기 돈 내고 밥 먹으라고 하고 하위 70%그 사람들에게 급식을 해주면 좋은 거 아니겠느냐. 선별적 복지가 맞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쪽에서는 사회적인 낙인 찍기다. 그러면은 얘는 이건희 손자니까 자기가 돈 내고 급식을 하고 얘들은 돈이 없으니까 무상급식을 받는 거고 그게 사회적으로 낙인 찍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는 사회적 낙인 찍기를 막을 수 있는 훌륭한 제도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애들 밥 주는 거 가지고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로 그렇죠. 결국에는 밥 줘갖고 왜 그러냐. 그걸로 그냥 사실 야 치사하다 뭐 이런 논리싸움을 식으로 못했죠. 모든 문제를 덮으려고 한 건데 근데 아마 이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그 네. 편적 복지 애들 무상급식 이 문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어렸을 때 후구조사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때는 아하. 이제 뭐 그렇죠. 텔레비 몇 개 있어 뭐 재벌들이 전세야 있는 자가야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자동차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뭐 손들어 보라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모멸감이나 이런 거를 경험을 그 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선생님들이 의식이 많이 그 달라졌습니다. 그 학생들의 인권이나 학생들의 자존감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아주 잘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이제 관리해야 될 아이들 수가 적어요. 옛날에는 한 50명, 60명 뭐 이렇게 있는데 한 반에 그거를 일일이 다 확인하고 뭐 조사를 제대로 맨투맨으로 하고 이런 게 사실 힘들었던 시대고 지금은 저희도 애가 5학년, 3학년인데 초등학교 한 반에 네. 26명, 7명 이렇습니다. 네, 옛날에 그렇죠. 뭐 예. 한 절반 수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정 상담도 그 충분히 할 수 있고 가정 방문도 할 수 있고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케어하는 그 부담도 더 적기 때문에 더 세밀하게 케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 학생이 대외적으로 이제 절차적으로 그 공개되지 아니하면서 그 학생들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 학생들의 환경을 파악하는 게 선생이 어찌 보면 임무기도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사회적인 낙인 찍기다. 그거를 절차로 보완을 하는 거지. 절차를 더 세밀하게 해서 그거를 사회적 낙인 찍기이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니까 다 줘버리자.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는 저는 그거는 명백히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우리 한국당도 네. 약간 이제 좀 반성해야 될 지점이 있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선별적 복지라는 문제가 보편적 복지 무상급식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슈화가 돼요. 그렇죠. 그전에는 우리가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를 하니 거기에 대해서 선별적 복지가 맞다라는 반대 이점으로 좀 이게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도
정말 이렇게 지금 이제 무상급식이 어떤 식으로든지 재정이 확보돼가지고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적은 재정으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밥만 주는 게 아니고 교복도 지원하고 다른 것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경쟁하기 어려운 그 환경적으로 그런 친구들한테 학생들한테 더 지원을 더 강화시킬 수 있는 걸 미리 우리도 고민했었어야 되지 않나. 아하. 그거를 이제 무상급식 하니까 보편적 복지 하니까 반대 개념으로 우리가 지금 나온 건데 그거보다는 더 우리도 선제적으로 이 선별적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어찌 보면 그 카메론의 원정적 그 그쵸. 보수주의의 일부지 않습니까? 경쟁하기 힘들고 그 경쟁에서 뭐 도태된 분들한테는 그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그거를 이제 어떤 그 적절한 수준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 우리도 좀 선제적인 걸 선별적 복지 강화를 했었어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하.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시장은 본질적으로 이제 소득 분배를 잘하는 기제가 아니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의 그 가장 큰 그 맹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시장의 한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시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복지가 소득 분배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보편적 복지 또는 복지 주도론자들의 이거 공통된 논거 중에 하나인데 이 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복지는 물론 이 소득 분배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 효과로서 그쵸. 예, 복지를 하다 보니까 소득 분배적인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건데 소득을 분배하기 위해서 복지를 해야 하냐라는 거는 이거는 다른 문제예요. 굉장히 아하. 철학적이고 체제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소득 분배 그 자체가 정의이기 때문에 소득 분배를 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복지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거를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다시피 뭐 공산주의는 이론은 완벽했지만 그렇죠. 예. 결국 실패한 이론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 복지와 관련한 이론들도 찬찬히 내용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약간 그런 그 이론적으로 완벽했던 공산주의의 유사 이론 같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말은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그렇대요. 아까 예. 말한 기본소득도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들어보면 뭐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드는 거는 우리가 이 공산주의가 실패했다라는 거에 대한 그거는 전 인류의 교훈이죠. 사실은 그게 실패했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론적으로 이제 그 소득 분배를 하기 위해서 그 시장의 소득 분배를 못하니 복지를 통해 소득 분배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그거는 완전히 뭐 비약되면 공산주의나 다름없는 논리나 다름없습니다. 예. 복지를 하는 과정에서 이 소득 분배적인 효과는 부수적으로 생겨야 되는 거지. 소득 분배 그 자체가 목적이 되고 소득 분배를 하기 위해서 복지를 해야 된다. 이거는 뭐 받아들이기 힘든 이론입니다. 예. 국가의 역할이 강조가 되면서 보편적 복지, 복지를 통한 성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이론적인 측면에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좀 추상적이고 어떤 좀 이념지향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70%,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죠. 지지율에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런데 또 몇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보게 되면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신뢰도, 지지도를 묻는 질문에 있어서는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OECD 평균보다 미치지 못하죠. 불과 30-40%밖에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41%를 남짓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서 지난 대선에서 어느 후보를 찍었느냐라고 한번 부가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그 40%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 나온다고 합니다. 60%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70%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라고 의사표시를 하면서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좀 과다하게 포함되는 면이 있는 것이죠. 자, 저는 뭐 여론조사 결과가 잘못됐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분명히 시중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돌고 있고 그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70%, 80%의 지지율에 취할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여론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자유한국당이, 새누리당이 불과 10여 프로도 안 되는 지지율을 받는다고 여론조사 나왔지만 결론은 25%였습니다. 숫자는 분명히 모든 것을 말해주진 않습니다. 국민들의 침묵하는 다수의 소리를 들어주시면서 쇼하는 모습, 보여주기식의 모습보다는 조금 더 내실 있는 실질적인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좀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이면 아무래도 수능은 절대평가제를 어느 정도 이제 성적 받고 나면 똑같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변별하기 위해서는 좀 내신을 잘 받기 위해서 어떤 수능의 다른 어떤 요소들. 예, 근데 뭐 돈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뭐 어떤 다른 데 위탁 교육을 받는다든지 어떤 뭐 네. 다른 이력서 예를 들어서 요즘 스펙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스펙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는 학생 계층까지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위기에 놓여지는 거죠. 그러면은 혹시 뭐 그런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변호사기 우리도 땡크에서 네. 변호사기 살았지만 우리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사법시험을 제도를 없애면서 로스쿨 제도 생기면서 부자들에게만 부가 대물림된다. 왜? 로스쿨은 학생들이 대부분 부자이들이 많고 그 부자의 학생들이 좋은 로스쿨에 갈 뿐만 아니라 가서 좋은 교육 성적을 받을 수가 있게 되고 나중에 나오고 나서도 좋은 로펌에 가는 경우가 왕왕 있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일선 교육 현장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뭐 그건 지금 정책이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나중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충분하다고 네. 보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들을 1등부터 꼴등까지 일렬로 줄을 세운 경우에 바람직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자기가 노력한 만큼 어느 성취를 얻을 수 있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보장이 돼야 됩니다. 학력고사든 기존의 수능이든 어쨌든 점수가 부여가 되고 자신이 어느 위치,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는 예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능이 절대평가가 되게 되면 수능에서 일단 몇 점 이상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은 다 1등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사실 1등급 내에서는 변별력이 없게 되거든요. 더구나 수능이 쉽게 출제돼서 모든 사람이 만점을 받게 될 경우 변별력의 기준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뽑는 사람 입장에서는 학생부라든가 외적인 조건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학에서는 좋은 학생을 유치하고 싶긴 하겠지만 중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입학 사정관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정착돼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신분이 세습되는가라는 책에서 한번 신랄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학교에 기붕을 많이 내거나 부모가 힘 있는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갈 확률이 더 높아진다. 바로 그 점이 우려가 되는 것이죠. 이번 정부에 있어서는 사실 또 특목고나 자사고도 지금 폐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유시민 전 장관이나 김상곤 교육부 총리나 다들 자식 또 그쪽에 보냈어요. 그는 말이 애를 그렇죠. 보내고 보니까 애들이 예. 별로 안 좋다고 한다더라. 예. 내 자식은 시켜봤는데 안 좋으니까 예. 없애겠다. 예. 참 어떻게 받아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패자가 승복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돼야지만 그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슈 100. 숫자 100.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이번 주에. 뭐 지난주부터 사이에 100이라는 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뭐 건국 100주년 이야기가 있고 네.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취임 100일이라고 네. 하면서 이제 그 기자회견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건국 100년이라 1919년 임시정부 지금 추계가 돼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지 예산에만 77.4조, 77.4천억입니다. 예, 들어가는 여러 가지 사업을 발생을 했죠.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누리과정, 주거급여 다 필요하고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만 77조라. 그리고 문재인 케어 30조.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원 소요는 이미 다 현재 예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증세는 없다. 현재 재정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럼 그동안 정부는 왜 안 한 거죠? 이렇게 좋은 사업들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뭐 그 정부의 그 기본적인 관점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건데요. 네. 이 진보 정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미래보다는 현재에 집중하는 시각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돈은 있는 대로 쓰고 보자. 네. 그건 어떻게 나중에 어떻게 메꿀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네. 필요하면 쓰자. 나중에 어떻게 메꿔질 거다. 이런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그렇죠. 진보적인 시각인데요. 예. 그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지금 재정을 쓰겠다는 부분이 특히 뭐 혹시 그런 용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방 경직성이 있는 곳이에요. 하방 경직성 아시잖아요. 한 번 올리고 나면 내리기 어렵다는 그렇죠. 거. 특히 대표적인 복지라는 것이 거예요. 예. 대표적인 것이 임금. 그렇죠. 이번에 최저임금제 팍 올렸잖아요. 네. 절대 내려갈 수가 없는 게 가장 강한 그렇죠. 비탄력적인 곳이
임금이고요. 특히 또 중요한 것은 복지 분야입니다. 그렇죠. 복지 분야를 복지를 실현하고 난 다음에 다시 줄여주려고 들면 국민의 그렇죠. 저항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절대 줄여줄 네.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네. 과거에 뭐 그리스나 그 베네수엘라 이런 데서도 일단 복지 분야를 확대시키고 나서 다시 줄이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나중에 그 국가 재정에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돼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떤 국가 부도까지 이야기되어졌는데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본인 어제 뭐 100일 쉰 100일째 이야기하면서 그 산타클로스 정책 본인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예, 예. 이런 산타클로스 정책을 계속 하게 되면 네. 결과적으로 봐서 혹시 이것이 제대로 재원이 밑받침되지 않으면은 네. 미래 세대가 이 전체를 떠안아야 될 위험에 놓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사무총장으로 살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예산이 1년에 300억가량 됩니다. 근데 사실 경상비라 그래가지고 항상 나가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국가가 계속 해오던 사업이라든가 공무원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기본적인 비용은 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산이 300조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중에서 대통령이 임의적으로 모아서 쓰이는 예산에는 한계가 있죠. 잘해야 10%, 15%, 2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국가 재정을 해서 4대강 사업을 시작했는데 22조가 들었었죠. 예. 그 당시에도 각 부처에서는 예산을 줄여서 4대강 사업에 보내기 위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복지 사업에 77조, 문재인 케어 30조, 100여 조라는 복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다른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와 같이 국가가 계속 개입하는 것을 국가 만능주의라고 하는데 국가가 계속 이렇게 시장에 개입을 해서 시장을 그렇죠. 억지로 만들어 시작하면 네. 문제는 본질적으로 이 시장의 자율성을 그렇죠. 해치게 됨으로써 정부가 설립된 해가 이제 그때 기준에서 100년이다. 쐐기를 받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학계 문제까지 정리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1919년을 우리 건국으로 볼 수 있을지, 좀 약간 새로운 논리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잘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계속 얘기하는 것은 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여 그전에 그렇죠. 3.1운동과 네. 뭐 당연히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는 거죠. 근데 네. 법통을 개성하는 문제하고 건국이라는 문제는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법통은 그때부터 있어 왔지만 실제로는 나라의 건국은 나라가 건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은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사회교육 가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영토, 주권, 국민.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영토가 없었고 그렇죠. 일제 강점기가 있었기 때문에 외국에서 말 그대로 임시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보면 임시정부를 설립했다는 것이고 그 임시정부가 설립된 상태에서 1948년 새로운 정부가 성립되고 당연히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해서 새로운 정부가 성립됐기 때문에 그때 건국했다고 보는 게 맞고 그 건국했다고 해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닌데 왜 굳이 그걸 갖다가 임시정부 시절에 건국했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그 당시 또 사례로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김구 이제 그 당시 이제 임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셨었는데 예, 예. 그분이 이제 국내 동포들에게 고함이라는 글에서 우리 상해 임시 정부는 건국으로 나가기 위한 과도기적인 준비 단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독립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달라. 예. 임시 정부가 이 과도기적인 단체로서 열심히 활동하겠다라고 이제 스스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사료를 딱 뒤집어엎고 임시 정부를 통해서 건국이 됐다. 예, 독특한 해석입니다. 뭐 그렇다니까 우리 이님께서 그러시겠다고 하니까 뭐 예, 예. 경축사에서는 또 좀 레드라인 두고 좀 말이 많았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많은 말의 성찬이 있었지만 네, 그중에 특히 뭐 좀 많은 이 전문가들이 그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은 레드라인을 직접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선을 했다는 거예요. 이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전략적인 핵심인데 이것을 대통령이 미리 이렇게 밝히는 게 문제가 그렇죠.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 접근하고 그 내용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 레드라인 내용을 읽어보면 ICBM을 개발하고 난 이후에 핵탄두가 장착이 되면 네, 레드라인이다. 네. 지금 이미 임계점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거는 마치 스스로 코리아 패싱, 문재인 패싱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레드라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무슨 위협이 됐을 때 레드라인 설정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그러니까 ICBM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미국을 겨냥한 거 아닙니까? 네. 그 미국을 겨냥한 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핵탄두가 미사일에 설치가 되든 말든 그건 아무 상관없고 미국 ICBM에 핵탄두가 설치가 되면 그때서야 레드라인이 된다고 하는 자체가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거 쉽게 얘기하면 네. 북한에 이런 잘못된 시주를 주는 거죠.
미사일은 민간 네.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항상 조심스럽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시키고 가능한 그렇죠. 민간의 자율성에 기반한 민간의 어떤 자생성,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시책은 너무 과도한 시장의 개입 아니냐. 따라서 그렇죠. 민간의 결과적으로 보면 예. 가장 중요한 민간의 자생성, 경쟁력을 훼손시킬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상당히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한 가지 작은 아이디어로도 사회를 급속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 국가 만능주의적인 이러한 사고방식,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당장 듣기는 좋겠죠. 하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지속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막대한 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입니다. 절대평가. 우리 이경환 부대변인께서는 수능 세대신가요? 아니면 학력고사 세대신가요? 제가 뭐 조금 젊었으면 수능을 했을 텐데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예, 바람에 이렇게 나이가 공개가 됐습니다. 고사를 봤습니다. 예. 저희 때는 이제 제가 수능 3세대였죠. 수능 이제 3년 차 했던 세대였었는데 정부에서 2021년 대학 입학 대학 준비에 대해서 이제 수능 절대 평가를 확대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로 말씀해 주시죠. 수능 절대 평가 그 전에 확대. 우리 그 앵커께서도 그 당시 이해찬 퀴즈 그 세대이신가요? 저는 그 시대는 아니죠. 그렇게 시대는- 젊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점지를 그러시군요. 예. 왜 뭐 과거에 이해찬 퀴즈 시절에 네, 뭐 이해찬 그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나요? 네, 그분께서 그 아주 획기적인 뭐 교육 정책을 발표해가지고 나중에 이해찬 퀴즈 세대가 자기들은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내지는 그 당시에 너무 어떻게 교육 정책이 바뀌는지 혼란스러워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한마디 있죠. 단군 이래 최저 학력이었다. 예,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예. 뭐 그런 이야기에서 비판이 많았었는데요.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교육 제도가 지금 현재 중3을 상대로 어떤 수능은 이때까지 절대평가인데 이걸 상대평가로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지금 중3 세대 부모들은 지금 이때까지는 특목고를 준비해 왔는데 일반고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수능을 절대화시켜버리면 내신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예. 내신이 유리한 데 가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경우수가 달라진 거죠. 이런 혼란이 생기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수능이 절대평가제로 되면 교육의 다양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본적으로 변별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다양한 교육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게 되고 혹시나 수능이 아닌 다른 전형의 요소들, 예를 들어 수능의 전형 이런 학생부.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학습부 이런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일반 학생들을 둔 부모들이 수능보다는 다른 교육 외적 요소에 신경을 더 쓰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집중을 해가지고 어떤 폐단이 발생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환봉입니다. 지난 한 주에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투기의 소통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안고 눈물을 흘렸고 또한 경축일 기념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전 유공자들,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 아주 좋은 말들입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시내버스에 타서 시내버스에 설치된 소녀상의 손을 꼭 부여잡았습니다. 침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민들은 제대로 된 나라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엄중한 안보 정국을 기억해 보십시오. 또한 민생 안전 시급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하냐고 라는 지난해 영화의 대사가 떠오릅니다. 이게 나라냐라고 외쳤었는데 이제는 무엇이 중한디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에 더 방점을 찍고 어디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될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이슈5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이경환 부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항상 밝은 얼굴 감사합니다. 예, 우리 앵커도 오늘 밝으시군요. 예. 예.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공짜 저녁은 없습니다. 예, 반드시 계산서가 따라오게 됩니다. 예, 현 정부가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만간 계산서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나온 정책에 대한 계산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첫 번째 이슈 계산서입니다. 예, 뭐 많은 장비비 공약을 그걸 실천하려고 네. 돈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의 23.1조, 아동수당 10.3조, 누리과정 5.5조,
주거급여 5.4조 등 복지 예산만 해도 77.4조고 게다가 이번에 건강보험 네. 문재인 대통령이 획기적으로 바꾼다고 하지 예, 않습니까? 문재인 케어라고 하죠. 예, 문재인 네. 케어의 3.6조. 이런 내용들은 일부는 뭐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추가 재원이 178조 정도 필요하다. 네. 이런 포함되어 있지만 일부는 또 그게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네. 그다음에 178조 원래 본인이 대선 기간 동안에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178조에다가 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네. 문제는 이러한 필요한 재원에 대해서 장밋빛 공약을 실천한 말만 있고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 재원은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재원은 반드시 필요한데 정세는 없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돈은 필요한데 돈은 걷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뭐로 가겠습니까? 결국 빚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국채를 발행을 해서 그것을 메꾸겠다는 것인데 만약에 정세가 없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빚을 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국채를 발행하는 건데 나라 빚을 이렇게 키워가지고 과연 이 미래 세대가 버틸 수 있을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보면 5년 동안 178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